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 청취자께서 직접 골라주신 한국 바이오기업 세 곳에 대한 보고서들인데요.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신라젠, 한미약품.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세 개의 다른 회사 같지만 이 세 기업의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따라가다 보면 왜 이 자료들에 주목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기업 정말 흥미로운 조합 아닌가요? 한쪽엔 이제 막 떠오르는 혁신 기술 스타트업이 있고요. 네, 그렇죠. 다른 한쪽엔 정말 큰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려는 기업. 그리고 이미 왕자에 앉아있는 거인까지. 이걸 이렇게 같이 얹고 보면 한국 바이오 산업이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려는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바이오 기업의 성공 방정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대답을 보여주는 셈이죠. 성공 방정식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대답이라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 번째 대답, GI 이노베이션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요즘 유튜브 증권방송에서도 추천주로 언급될 만큼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의 무기는 확실히 속도 같아 보여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빠르게 가치를 증명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구체적인 예로 유한양행이나 일본의 마루호, 중국 심시어 같은 꽤 굵직한 기업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이 그걸 딱 증명하죠. 이게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라고 인정받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그냥 기술력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 이상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보통 신약 개발이라는 게 10년 이상 걸리는 아주 긴 마라톤이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수익은 없어요.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거든요. 밸리 오브 데스. 죽음의 계곡. 근데 GI 이노베이션은 임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든든한 현금 흐름을 미리 확보한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데 중간중간 급수대에서 이온 음료를 계속 공급받는 셈이죠. 잠시만요. 근데 자료에 나오는 객관적 반응률, ORR이나 완전관의 CR 같은 지표들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거든요. 이게 높다는 게 그냥 약효가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약효가 좋다는 건 너무 막연하죠.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ORR은 약을 썼을 때 암덩어리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가 몇 %냐 이거고요. 완전관의 CR은 한술 더 떠서 암이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말해요. GI 이노베이션은 초기 임상 데이터에서 이 수치들을 경쟁 약물들보다 높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부작용은 더 적다는 걸 입증해낸 거죠. 효과는 더 좋은데 안전하기까지 하다. 바로 그거죠. 우리 약은 효과는 더 강력한데 더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라는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를 손에 쥔 거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 과정이 워낙 험난하니까 GI 이노베이션은 가장 위험한 구간은 파트너에게 넘기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택한 거군요. 네, 정말 영리한 거죠. 자료의 결론도 그거예요. 앱클론이나 Y바이오로직스 같은 다른 유망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빠른 사업화 능력만큼은 GI 이노베이션이 확실히 앞서 있다는 거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흔히 쓰는 빠르게 가치를 증명하고 엑시트하라는 공식을 바이오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 그 죽음의 계곡을 영리하게 건너는 방법을 보여줬다면 이제부터 볼 회사는 그 계곡 한가운데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곳이죠. 바로 신라젠인데요.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핵심 기술이 팩400이라는 항암 바이러스고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바이러스라니 개념 자체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네,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요. 하지만 2019년에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임상시험, 그러니까 3상에서 약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게 중단됐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패였을 겁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절망했죠. 이런 거대한 실패 뒤에 회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지 그 전략을 들여다보는 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사업보고서의 핵심인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갈래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 무기인 팩400의 새로운 사용처를 찾는 것. 다른 하나는 아예 새로운 무기를 사오는 것. 정확하게 보셨어요. 첫 번째, 파이프라인 다각화.
이건 간암에서는 졌지만 팩사백이라는 무기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아, 그래서 미국의 리제네론이라는 유명한 회사와 손잡고 신장암 환자에게 써보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에 대해서는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기도 했어요.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여러 전장에서 동시에 치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 새로운 무기를 사왔다는 건 뭔가요? 자료에 BAL0891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또 뭔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이에요. 스위스 바실리아라는 회사에서 도입한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라고 불려요. 말이 좀 어렵네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암세포가 막 분열하고 증식할 때 잠깐 멈춰!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검문소가 있는데 이 약물은 그 검문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방식이죠. 기존 팩사백과는 작용 원리가 전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팩서백이라는 창 하나만 믿고 싸우다가 큰 위기를 겪었으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인 방패나 활도 갖춰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하나의 기술에 회사의 운명을 전부 거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다는 증거예요. 이 보고서에서 신약 개발에 15년 이상 걸리고 특허로 20년만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굳이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 이 산업은 원래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도전을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신라젠의 스토리가 하나의 원천 기술을 끝까지 믿고 버텨내는 장인 정신에 가깝다면 이제 볼 한미약품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습니다. 보내주신 IR 자료를 보니 규모부터가 압도적이네요. 연간 최대 100억 개의 알약을 생산할 수 있다니 상상이 잘 안 가는 숫자예요. 그렇죠. 한미약품은 앞서 본 두 회사와는 채끈이 다른 이미 모든 걸 갖춘 거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략은 바로 북경함입니다. 북경함이요? 네, 이건 그냥 중국에 있는 지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미약품의 결정병기라고 할 수 있죠. 결전병기라니요? 자료로 보니 정말 놀랍긴 하더라고요. 영업인력 1000명 중에 70%가 의사, 약사 출신이라니요? 이건 그냥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거의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파는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한미약품 현지화 전략의 무서움이에요.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약을 가져다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중국 의사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이징의 자체 R&D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펜탄바디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연구하는데요. 펜탄바디요?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건 이중항체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스마트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미사일이요? 네, 보통의 항체 치료제는 암세포의 특정 표적 하나만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암세포의 표적 하나랑 우리 몸의 면역세포 하나를 동시에 붙잡을 수 있어요. 암세포랑 싸워야 할 면역세포를 암세포 바로 옆까지 강제로 끌고 와서 싸움을 붙이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이런 최첨단 기술 연구까지 중국 현지에서 직접 한다는 건 중국 시장을 잠깐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제2의 본사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략의 결과가 숫자로도 증명되네요. 마미아이라는 아기들 배앓이약 하나만으로 2025년 1분기에 140억 원을 벌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게 한미약품의 저력입니다.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바이오 기업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이미 구축된 막강한 생산 능력과 글로벌 영업망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수익, 그러니까 카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은 자본과 네트워크가 승리한다는 전통적인 산업의 공식을 따르는 가장 안정적인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바이오 산업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3가지 다른 해법을 만났습니다. 네, 첫 번째는 GI 이노베이션의 스피드와 실리 전략이었죠. 빠르게 가치를 증명하고 엑시트하라는 실리콘밸리식 해법을 바이오에 접목한 스피드형 혁신가였고요. 두 번째는 신라젠의 뚝심과 제도전. 핵심 기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거대한 실패를 딛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부활을 꿈꾸는 제도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나의 원천 기술을 끝까지 믿고 버텨내라는 뭐랄까 장인 정신에 가까운 해법이었네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은 규모와 현지화로 승부하는 글로벌 전략가였죠. 막강한 자본과 생산력, 그리고 철저하게 현지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결국은 자본과 네트워크가 이긴다는 전통 산업의 공식을 보여줬습니다. 청취자께서 앞으로 어떤 기업에 더 마음이 가실지는 이 세 가지 성공 스토리 중 어떤 것을 더 믿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각자의 전략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들 덕분에 한국 바이오 산업의 풍경을 정말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앞으로 10년 후 한국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승자의 모습은 이 세 가지 모델 중 어떤 형태에 가장 가까울까요? 가장 빠르게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고 현금화하는 영리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원천 기술에 대한 끈질긴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뚝심 있는 기업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막강한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 기업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 질문을 품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